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간혹 보시면 학대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아동이 됐든 또 어르신이 됐든 학대에 관한 문제는 이게 범죄로 우리가 다루어지고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침해받았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어떤 대응,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지금 한 15% 정도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한 15점 몇 퍼센트 요 정도 돼요. 15%에서 16%가 되는데 특히 전국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이고요. 어느 지역에서 보면 20%를 넘는 지역들도 우리나라 안에서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경북이에요. 경북은 노인 인구가 경북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 인구가 21%가 넘어섰어요. 예,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일컫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북 지역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노인과 관련된 뭐 학대라든가 또 빈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북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받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경북 지역에 4곳으로 확대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대받은 노인들이 학대받은 다음에 상담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이 오셔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2곳이나 따로 마련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서 노인 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가 학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도 하고 학대를 받는 노인이 주변에 있으면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딸만 둘을 두셨어요. 근데 첫째 딸이 유난히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예술고등학교를 보내려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뒷바라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딸을 설득을 하신 거죠, 할아버지가. 얘야, 그냥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딸이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니까 딸은 미술 쪽에는 재능이 있지만 공부 쪽에는 사실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 대학을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못 들어갔으면 뭐 어때, 우리 다른 것도 찾아보면 되지, 이렇게 딸을 다독했지요. 다독여줬는데 이 딸은요,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할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야망이 큰 아이래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이대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더래요. 그러더니 1년이 지난 후에 이 딸이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외국에 나가서 살랍니다. 외국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기서는 고등학교 나오고 나서 대학 못 들어갔다 그러면 마치 사회에서 실패자 이렇게 생각해서 존중해 주지 않지만 외국은 대학 안 들어가도 다른 능력이 뛰어나면 존중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나는 외국에 가서 생활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알아본 외국이 어딘가 하면 캐나다였어요. 근데
딸도 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캐나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본 적도 없고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이 딸이 갑자기 캐나다를 가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아, 그 낯선 땅에 가서 네가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그래. 또 부모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데 얘가 혹여라도 캐나다에 가서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상황이 되면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딸은 야망도 크고 어떤 추진력도 있고 배포도 굉장히 좋은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결국은 캐나다로 갑니다. 갔어요. 갔는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역으로 생각하면 고등학교부터 지원을 못 해준 거잖아요. 지금 딸이 원하는 방향으로 뒷바라지를 못 해줬기 때문에 이 딸이 혼자 알아서 개척을 해서 노력을 해서 저 먼 타국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 거기서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예측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땅에 가서 혼자 이 정착하고 살으려니 되게 힘들겠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서 이분들이 딸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또 혹시라도 딸이 강한 의지를 갖고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전화하면 이게 마음이 약해져서 울거나 더 힘들어질까 봐 먼저 연락을 안 했고, 딸이 가끔씩 연락을 주면 그때 반갑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딸의 전화가 오는 날만 기다리신 거죠.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딸도 어느덧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공부도 하고 그렇다는 소식을 가끔씩 이제 부모님께 전해온 거였죠. 근데 딸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생활할 때 부모님 연배가 되시는 캐나다 어르신들을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마음에. 그래서 통화를 할 때마다 부모님께 이곳의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자주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다는 얘기도 하고 아버지 캐나다가 노인들이 살기에는 아주 천국이네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니까 듣는 노인들, 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러네, 캐나다 참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단 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캐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딸이 전해준 얘기로만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안 좋게 얘기했으면 캐나다는 안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지금은 딸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캐나다는 천국이다,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딱 가득히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딸이 이제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나중에는 여기 캐나다에 와서 사시는 거는 어떨까요? 여기 참 노인들 사시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캐나다에 가서 나중에 살아볼까? 진짜 살겠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마음을 조금씩은 이제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딸이 그 얘기를 정식으로 하더래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 엄마가 거기서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여기 오셔서 이 좋은 걸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오시는 게 어떨까요? 좀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라고 이번에는 그냥 흘리는 이야기 또는 그곳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내하고 의논을 했어요. 딸이 제안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답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전혀 안 가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 저기 미국이나 어디 낯선 그런 나라에 가서 당장 내년 봄부터 뭐 1년 후에 살게 된다. 그러면 그거 쉽게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도 그렇게 막 생각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딸은 처음 갈 때 아무도 없는 데 갔는데 우리는 가면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도 같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그렇게 좋다고도 하고 딸도 있고 하니까 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딸에게 가겠다. 우리도 거기 가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 준비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께 가끔 전화를 해서 드렸죠. 안내를 해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상담을 하신 이유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근데 딸이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캐나다에 오신 다음에 제가 여기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아버지가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제가 그 서류라든가 다른 진행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진행을 해 놓으면 엄마랑 아버지가 오신 다음에 바로 그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에는 큰 돈을 보내주세요. 어차피 여기 와서 사실 거니까 집이랑 이런 거 다 처분하시고 그 돈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중에 오시면 제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니까 엄마랑 아버지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앞에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그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 그렇게 돈을 다 보내놓으면 우리가 가기 전까지 몇 달이 남아있는데 한국에서는 뭘 갖고 생활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고민이 상담을 하실 때 선생님 제가 딸 말처럼 미리 돈 다 보내놓고 그때 딱 가서 편안하게 딱 출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가서 진행을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셨죠. 처음에는 서서히 진행이 됐지만 뒷부분에 가서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이게 그냥 뭐 큰 돈이어도 어떤 단위가 있게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전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집도 처분을 일단은 했고요. 하고 뭐 그동안에 이제 빚 있던 것도 다 갚고 하니까 수중에 8,000만 원이 딱 들어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저희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캐나다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거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저한테. 그랬더니 그동안 따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막 이렇게 뭐랄까 자랑하듯이 칭찬하듯이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캐나다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좀 두려우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두려우니까 자랑을 하는 걸로 내 마음을 좀 가려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캐나다에 가서 사시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기가 너무 어려우시거나 여기서 뭐 쫓겨나듯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시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류를 하시고 그 대신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어르신이 딸네 집에 가시는 거예요. 살러 이민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여행 가듯이 가서 딸네 집도 방문하고 한 달 정도 사시면서 그곳의 생활을 내가 딸 얘기만 들어왔지만 실제로 몸소 느껴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달 동안 캐나다 살이를 체험해 보시는 거죠. 해보시면서 노인 관련되는 뭐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방문도 해보시고 진짜로 그곳에 노인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한번 보시고 뭐 언어는 안 통하더라도 노인끼리 이런 얘기들도 조금 주고 왜 우리 바디랭귀지로 다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잘 지내세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오시는 기간이 이민을 본격적으로 가시기 전에 요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따님 댁에 가서 그런 노인들의 모습도 보지만 따님이 사는 모습도 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나중에 연락이 닿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할아버지가 저희하고 상담하신 거를 그대로 하지 않으셨고요. 딸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결국은 돈을 보내셨대요. 보내시고 딸과 약속된 날짜, 가기로 한 날짜에 캐나다로 가셨어요. 갔는데 거기까지는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딸이 안 나왔어요. 공항에.
딸이 원래 공항에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공항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하죠. 모르는 데고 낯선 데고 처음 가본 곳이니까. 그래서 그 캐나다에 둘째 딸도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딸하고는 계속 교류를 한 건 아니었죠. 주 진행은 큰 딸하고 해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급하니까 둘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돈은 언니가 다 갖고 갔는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국에서도 안 하셨던 거렁뱅이 생활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 노숙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한인협회에서 이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인협회에서 어르신들을 찾아와서 저희가 뭐 달리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오셔서 여기 그냥 비 피하고 눈 피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냥 사무실 같은 데인데,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눈 뜨신 다음에는 거리에 나가서 빈병을 주워 모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이라도 사서 드셔야 연명을 하니까. 근데 그 생활도 오래 되지 못한 채 결국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다시 오셨어요. 자, 그 캐나다에 갔던 그 시간들을 우리 마음 같아서는 딱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갔다 온 것만 딱 편집이 되면 그대로 한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한국에 계실 때는 내 집도 있었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집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복지관에 있는 분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후원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도 받고요.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저는 이 사례를 같이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큰 딸은 참 나빠요. 그리고 그거는 범죄예요. 경제적 학대에다가 그냥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치면 사기에다가, 그렇죠? 또 노인 이 가족으로 친다고 해도 방임, 방치, 유기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나쁜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데, 큰 딸은 그렇게 나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둘째 딸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외국에 살고 있고 낯선 곳에 오셔서 지금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으면 우리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공항으로 달려가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올 것 같거든요. 근데 둘째 딸의 대답은 오기는커녕 아니 아버지 돈은 언니가 갖고 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가족의 관계가 캐나다를 갔나 안 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르신 부부하고 이 딸 둘하고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은 관계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에게 이 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면서도 절대 돈을 다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돈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챙기셔야 되냐? 건강.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친구죠. 예, 이게 3대. 가장 꼭 필요한 3대 필수 조건. 근데 노인이 됐을 때 세 가지 착각도 있대요. 일반 사람들이 노후와 관련해서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노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3대 착각이 있대요. 첫 번째 게 뭐냐면 내 인생에 80 이후는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만약에 한다 해도 80 넘어서 80대, 90대, 100세가 됐을 때 나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60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0 몇 살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60, 70대 하고 80, 90은 완전히 달라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비나 의료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강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때여서 우리가 80 이후의 삶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처럼 힘들게 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주변에서 보면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몇 년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10년 정도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많으신데 나는 그거에 포함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이 이게 결정타죠. 자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나의 노후 대책이다. 옛날에는 참 많이 했어요. 자식의 성공은 나의 노후 대책이다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키워놨는데 자녀에게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자녀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계획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까지는 참 잘하셨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신 내용을 잘 따르기, 실행하시기보다는 딸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딸에게 돈을 미리 아주 큰 돈을 다 주어버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던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노년기에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가지 고통이다 해서 빈곤, 또 질병이 있는 병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독해지는 거, 또 그다음에 아무 역할이 없는 역할 상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례에서는 국제적으로 캐나다에 간 딸이 노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학대를 한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캐나다의 노인복지는 정말 잘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노인에게 주는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큰 금액이 연금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플러스 알파로 더 주어지는 부분이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많이 가니까 약값이 더 들어오고요. 코로나 때문에 버스 못 타니까 택시 타라고 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많기는 하는데 그래도 낯선 곳으로의 이민 이거는 노년기에 거주지가 변화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돈은 함부로 큰 금액을 누군가에게 주는 건 가족이어도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 사이에 이성교제를 하시는 그런 사례예요. 예측해 보셨을까요? 우리는 아직 노인복지관을 다니시지는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이루어집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회원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회원들 간의 이성교제가 아니고요. 복지관의 강사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이성교제예요. 지금 상담하신 할머니는 70대예요. 70대신데 복지관을 참 좋아하세요.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복지관에 가면 배우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이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좋아하시는데 복지관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 여쭤봤더니 저는 일본어 수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 할머니 일본어를 원래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본어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서 그 선생님이
일본어 수업이 딱 개강이 되고 이렇게 얼마간 날짜가 지나니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일본어 수업 시간에는 좌석이 꽉 찬대요. 근데 그 꽉 찬 분들이 주로 할머니들이래요. 왜냐하면 강사 선생님이 남자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키도 크고요. 인물도 좋고요. 그리고 친절해요. 친절하고 어머 일본어도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일본어 수업 갈 때 그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시고요. 가는 날은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일본어 수업 시간에 딱 수업 시작되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선생님만 열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죠. 그것도 딴 사람 말고 나만.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는 언제 하냐면 집에서 열심히 해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답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칭찬을 더 받으려고, 칭찬받는 게 이쁨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만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공부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이 학생분들끼리, 할머니들끼리 얘기를 나누잖아요.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근데 어머, 나 그동안은 선생님만 보느라고 몰랐는데 쉬는 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나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일본어 수업할 때 이 할머니가 선생님만 보시던 거에서 벗어나서 옆에 할머니들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하트 모양이더래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선생님 차지가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차지하겠다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 할머님이 쉬는 시간에 이 할머니들끼리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내가 찜했다. 근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내가 선생님 찜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대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 할머니가 이 선생님하고 독차지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되셨는데 사실은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강사 선생님이 이제 연배가 비슷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키도 좋고 좋으신데 처음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 때문에 좋아 보였대요. 왜냐하면 외모가 어땠냐면 뭐 기본적으로야 잘생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막 밭에서 배추 뽑다가 오신 분처럼 촌스러웠대요.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강사 선생님하고 사귀기로 딱 된 날 바로 백화점에 가서 이 강사 선생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로 사서 입히셨어요. 할머니가 재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나머지 동생 할머니들도 선생님 내가 찜했다 그랬을 때 아무 소리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언니로서 많이 베풀었거든 그동안. 그래서 이 강사 선생님은 모자도 사드리고 옷도 사고 다 바꿔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입혀놓고 보니까 진짜 배우 뺨치게 이쁘더란 얘기예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이 두 분의 데이트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강사와 학생의 로맨스다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또 놀라운 사실이 이분들이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서 몇 년을 하셨는가 하면 12년을 하셔요. 근데 12년을 연애를 하시면서 결혼은 안 하셔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않으시고 낮에 각자 집에서 생활하시고 낮에 와서 만나서 복지관에서도 데이트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가는 신촌에서 그렇게 데이트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즐기시는 거예요. 재미있겠다. 그렇죠. 재미있게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두 분은 노년기에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의 모델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진짜 예쁘게 그렇게 사귀시는 그런 모습이어서 다른 주변의 분들이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강사 선생님, 즉 할아버지가 12년 사귀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처음에 사별을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원래 남편분하고.
근데 그때 아픈 게 있었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 여의게 돼서 상심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입맛도 없고 몸도 마음도 추스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한테 상담해 오신 그런 사례였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죠. 근데 저희가 그런 질문 드렸어요. 할머니 12년 동안 그렇게 잘 만나셨는데 왜 결혼은 두 분 안 하셨어요? 두 분이 12년 그만큼 만나실 정도면 결혼을 하셨어도 참 잘 사셨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 다 결혼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하면 주변에서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니네 엄마 재혼했대더라. 나는 내 딸들한테 그런 소리 듣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고 그 강사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었어서 서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맙시다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귀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우 참 눈물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노년기에 이성교제를 하실 때는 이성교제를 하시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참 많습니다. 이게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아유, 나는 노년기에 혼자 돼도 아유, 무슨 이성교제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껏 하시면 돼요. 아니고 반대로 노년기에 이성교제 뭐 마음 맞고 말 잘 통하는 사람 있으면 이성교제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하시고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년기에 이성교제를 하실 때는 노년기 결혼이 아니라 이성교제잖아요. 그러면 이성교제에 대한 나만의 어떤 가치관, 철학, 이 생각을 미리 한번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나중에 이성교제 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셨으면 이성교제는 이성교제까지만 아니면 나는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나는 결혼은 안 하고 이성교제만 하겠다. 아니면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필요해요. 미리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성교제가 바로 진행이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결론을 맺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이 이성교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노인 부부가 이제 두 분이 사시다가 혼자 되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이 데이트 연결해주는 사이트 있죠. 거기다가 자녀가 등록을 한대요.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혼자 되셨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그곳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노인들의 이성교제는 뭐랄까, 우리 꼭 그 이성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동성의 친구랑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앞에 이제 이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남녀 간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남자, 여자, 이 할아버지, 할머니끼리 사귀시는 것도 좋고요. 또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렇게 그냥 친구, 자유로운 말 통하는 말벗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문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좀 내용 자체도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신촌에 이화여대 앞에 보시면 노후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잠시 문을 닫고 있죠. 그곳은 마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방과 같은 곳이에요. 가서 지나다가 들러서 붓글씨도 쓰고 가실 수도 있고요. 가서 쉬었다가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러고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 개 층이 운영되는데 위층에서는 라인 댄스, 왈츠, 폴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 때나 밑에 층에서는 정적인 거, 책 읽는다든가 이런 거 하시고 또 내가 몸이 찌뿌듯하다 그러면 위층에 가셔서 율동도 하시고 이러고 가실 수 있어서 그런 곳들이 좋은데 그곳에 혼자 되신 싱글 노인분들의 모임이 거기서 한 달에 2번씩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의 이름이 재밌어요. 줄여서 알노생이라고 해요. 알찬 노후를 생각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싱글 노인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모이시는데 거기에서는 절대 일단 기본 조건은 혼자 되신 분이어야 오실 수 있지만 이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 할아버지랑 이 할머니랑 이렇게 파트너 이렇게 짝지어 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몇십 명이 단체로 즐비하게 앉으셔서 좋은 강의도 듣고 뭐 좋은 영화도 보고 같이 단체로 폴카도 추시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재미있겠다. 네. 아니 싱글 노인이면 그래도 이성이 좀 그립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그 노후복지센터에서 취지는 자연스럽게 사귀시란 얘기예요. 짝을 짓고 이런 거 파트너 정하고 이런 거 말고 서서히 사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도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지나면 서로에 대해서 성격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도 커플이 이루어지나요? 하고 질문하시는데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지십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커플이 그럼 몇 커플 이루어졌어요? 저희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커플 됐다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어떻게 아냐 하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할머니면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친하게 지냈던 할머니한테 그 왜 김씨 할머니 요새 안 보이세요? 그러면 아이 박씨 할아버지랑 그 살림 차렸잖아요. 대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그러면 한 커플 이루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잖아요. 할아버지가 다시 나오세요. 2분이 깨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또 이성교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노인분들이 이렇게 활동, 서로 사회적인 활동, 교류를 하실 수 있는 곳들이 서울 안에서도 몇몇 곳들이 있어요. 인사동에 가면 약간 주점 내지는 노인들이 모이시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앞에 조그마한 무대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공연도 하시고요. 거기는 밥 식사도 되고 술도 되고 하시기 때문에 엄청 규모가 커요. 근데 그 공간의 사장님, 주인 되시는 분이 노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노인들을 위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셨던 분이래요. 또 하나는 제가 그 홍대 쪽에 재즈 클럽을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가봤어요. 공부 삼아서 가봤는데 거기는 매일 저녁마다 재즈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 재즈 공연을 노인들이 하셔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노인들이 재즈 공연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행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앞쪽으로 걸어가서 그거에 심취해서 열심히 그 공연을 관람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고 알아봤더니 이 노인분들이요. 우리나라 재즈계의 1세대들이시래요. 그래서 원로이신 분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그러니까 저는 참 고마웠던 게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뒷방으로 물러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공연을 하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런 데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저쪽에 노원구 쪽에 가면 노인 카페가 있어요.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를 또 이제 탐방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노원구에 그린 공원 안에 팔각정으로 지어진 경로당이 원래 있었대요. 근데 그 경로당을 카페로 개조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전문적으로 바리스타 교육 받은 분들이 노인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카페를 운영해요. 그래서 아주 맛 좋고 좋은 커피나 뭐 차 종류도요. 한 500원에서 1,000원이면 산대요. 그리고 거기도 중간에 무대가 자그마하게 있어서 노인들의 공연도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노인들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곳만 해도 몇몇 곳들이 되잖아요. 그런 곳들을 가지 않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어디 가시나 보면 어디 보세요? 종로. 그렇죠? 종로에서 많이들 모이시는 거 보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문화활동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왜 황혼의 이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황혼의 재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노인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할머니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유, 옛날에 지금 싱글이지만 옛날에 내 남편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또 누구를 사귀어요. 아우, 나는 그거는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성교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년기에 이성교제를 한다는 거는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래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애틋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간 변수에 대한 생각을 하신대요. 즉, 내가 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시기 시작하면 이 인연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와서 또 언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이 사람이 마지막일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드신대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더 충실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교제 할 때 아까 여기 사례에 있는 할머니는 강사 선생님을 두고 외모도 잘생기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성교제 실제로 조사해 봤을 때는 외모적인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이성교제 하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했더니 우리 별로 보는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써요. 같이, 함께, 그냥 같이 있다는 게 좋아요. 밥 혼자 안 먹고 같이 먹고요. 그냥 혼자 있으면 우리 영화 보러 가기도 좀 뻘쭘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이런 문화생활도 같이 하고, 또 내가 노인들이 지하철 무료인데 지하철 타고 저기 어디 오이도라든가 이런 데 여행 다녀오고 싶어도 혼자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파트너가 있으면 같이 다녀오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해서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은 함께라는 거, 함께 누군가와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성교제를 하신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좀 슬프기는 했어요. 사별의 아픔을 두 번째로 느끼시는데, 똑같은 고통을 처음에 모른 채로 원래 남편분을 사별했을 때는 그 이후로 되게 힘들었겠지만, 이번에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거를 체험을 한번 해보신 터라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별을 경험하시면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생활로 돌아오기까지 약 평균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8개월이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친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18개월이니까 1년 반은 지나야 원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 반 안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 가다가 얼핏 그 나이 또래 되신 분만 창밖으로 보여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8개월이 지나야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평균적인 게 18개월이고요.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지금 저 몸도 마음도 못 추스리겠어서 그냥 계속 누워서 눈물만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코스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일단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아픔 속에서도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셨다는 거는 극복이 조금 이제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이성교제 사례를 복지관에서의 강사 선생님과 학생의 로맨스 그레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기에 이성교제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 필요하겠고요. 이성교제를 하시기 전에 내가 앞으로 이성교제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이성교제에 대한 가치관을 미리 한번 정립해 두시고 하시면 좋겠고, 또 젊으신 분들은 노인들이 이성교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조금 응원해드리고 호응해드리면
노인분들이 이성교제를 함으로써 자기 관리도 더 하시게 되고요. 또 웃는 횟수도 더 늘어나게 돼서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례를 함께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학대 사례였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학대 문제인데, 학대 문제는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냥 막연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순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서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주변에서 이런 학대를 선생님들이 보시거나 경험을 하시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인분들 이성교제 사례에서는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면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노인들만의 공간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좀 더 많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노인과 관련된 상담 사례 2개를 통해서 노인분들의 심리를 파악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고민 사례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